전문의 시험 붙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희연 인사드립니다. 사실 원래 내일 녹화하려다가 지금 혼 와인을 하고 있거든요. 혼술한 김에, 취한 김에 시험 후기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의학과 대체 뭐 공부하는지 사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잘 안 돼 있구나. 집에서 치료하는 거, 뭐 간호하는 거 이런 거 배우나? 아니면은 뭐 한의학 같은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와서 겸사겸사 이번에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가정의학과 의사가 어떤 거를 공부해서 되는 의사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횡설수설 알고 길 거예요. 느긋하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희연입니다.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 합격을 한 김희연입니다. 지금 느껴지시죠? 약간 취했습니다. 혼자서 지금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더 좀 솔직하게, 원래도 사실 숨기는 거 없죠. 제가 좀 숨겨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가정의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저 역시도 좀 부담이 되는 일이라 그냥 술 취한 김에 한번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한 달 미뤄진 전문의 시험을 보느라고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지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는 필기고 2차는 저희는 실기로 CPX인데, 제가 사실 생각하기에 의사 국가고시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약간 얕본 거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얕본 건데, 제가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를 좀 잘 봤죠. 꽤 잘 봤죠. 매우 잘 봤죠. 그래서 얕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의학과 의사 하면은 뭘 배우나 뭘 시험을 보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련 생활기 동안 뭐 집에서 하는 간호 이런 거 배우는 건 아니고요. 물론 호스피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는 병원들이 좀 나눠져 있고, 기본적으로 가정의학과에서는 외래 진료를 계속 보게 되고, 그거 외에 내과 주치의 역할을 하고 외과 주치의 역할을 하고,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겠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 일단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꼭 다 파견을 가야 돼요. 4달, 2달, 2달, 1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호흡기내과, 그리고 소화기내과,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를 이제 돌았었고요.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 했었고, 상과, 부인과 같이 이제 한 달씩 했었고, 그리고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했네요.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알딸딸하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그 다양한 과를 돌면서 가장 핵심은 결국 가장 흔하게 보는 질환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주요 소견들, 위험 소견들, 이런 경우에는 큰 병원에 꼭 와야 된다, 이런 소견들을 저는 계속 캐치하려고 했죠. 특히 같은 호흡기여도 소아 진찰 소견이랑 성인 진찰 소견이 정말 다르고, 그 증상 조절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복부 진찰하는 것도 내과랑 외과랑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과 질환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지, 내과 질환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참 사실 고생은 아무래도 주치의를 하니까 힘들었지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1차 의료기관이랑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파견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가서 계속 환자를 미친 듯이 보면서 결국 이렇게 환자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가정의학과에서는 사실 환자 의사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증상 조절이에요. 왜냐면은 중증 질환이 아니면은 증상 조절이 제일 1순위가 되거든요. 진단이 정확한 게 사실 감기가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고혈압 진단을 몇 번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환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어갈지, 그리고 어떤 위험 소견에서는 꼭 큰 병원에 보내야 될지,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배우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시험을 어떤 거를 봤냐면은 그 출제 계획서에 나와 있는 시험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정의학, 기본적으로 뭐 그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 수면, 영양, 운동, 뭐 그리고 생활습관, 흡연, 음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다른 그 뭐라고 하죠, 가족 그 가계도와 그런 거, 그 환자 순응도, 이런 평가, 그리고 뭐 그런 그 민감도 검사에 대한 이해, 막 이런 거가 막 나오는데요. 그거랑 같이 해서 이제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그리고 내분비 질환, 감염 질환, 혈액 종양 질환, 그리고 정신 질환, 신경계 질환, 피부 질환, 근공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임신 주산기 질환, 그리고 손상 및 중독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사 국가고시 정도일 줄 알았어요. 의사 국가고시 정도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깊이가 달라요. 브로드한 정도는 비슷한데 깊이가 다르고, 왜냐면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처방하는 약물 해야 되는 그 검사들, 이런 거가 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니까 그게 다르고, 또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저희가 메이저,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이저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이제 정신과까지를 보통 메이저라고 하는데,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때는 요 5가지만 배우면 사실 떨어질 리는 없어요. 잘하면. 그 마이너의 과목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료기관이랑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진료를 하게 됐을 때 마이너, 그러니까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질환들이 반수는 오더라고요. 반수는. 게다가 이게 대학병원이면 각각 자기 과의 것만 보면 되는데, 1차 의료기관, 그냥 개원가에서는, 일반적인 병원, 의원에서는 결국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도 마이너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 자체가 보면은, 제가 이게 가정의학 책이에요. 이거는 가정의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이고, 여기 안에서도 사실 이 책 안에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더 문제죠. 1차 진료 지침서라고 나와 있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하기 좋은 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공부하기 좋은 거는 질환별로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런 질환이 나오면 치료는 이거, 이런 증상이 나오면 진단은 이거, 이렇게 바로바로 외울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도 가정의학과의 진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한 300쪽까지, 300쪽 넘게, 한 3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증상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결국 흉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폐, 그리고 근골격계, 그리고 위장관계, 심장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아우러서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환자를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환자를 진찰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서요. 사실 이게,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만큼 진짜 머릿속에 정리를 학생 때랑은 또 다르게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임상적인 내용까지 더해져서.
흔한 증상들이라고 해서 나온 항목들 보면 막 발열, 체중감소, 피로, 시육부진, 부종, 가려움증, 두드러기, 소화발진, 항달, 눈충혈, 어지럼증, 쇼크, 이명, 코피, 기침, 객혈, 쉰목소리, 딸꾹질, 코골이, 경부종배, 유방 관련 증상, 흉통, 연화곤란, 오심과 고통, 복통, 위장관 출혈, 설사, 변비, 혈변, 복수, 소변 검사 이상, 요실금, 유주분비증, 무혈경, 비정상 자골출혈, 수족냉증과 손발저림증, 떨림, 목통증, 어깨통증, 손목통증, 손목통증, 요통, 무릎 통증, 발 통증.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또 이거에 대해서 증상 조절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왜냐면 뚜렷하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대학병원에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전문과 대학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가 굉장히 쉬운데,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다른 과에서는 큰 문제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이러고서 끝나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큰 병원이니까. 근데 이제 가정의학과에서는, 특히 이제 그리고 개원과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도 환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환자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증상 조절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꼭 병원에 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꼭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환자들을 끌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라리아, 간염, 장티푸스, 결핵, 뭐 수막염, 감염, 설사 같은 감염 질환, 위, 간, 대장, 폐암 같은 신생물 질환, 그리고 전립선 암 이런 것도 있죠. 빈혈, 적혈구 증가증, 루푸스, 백혈구 이상 질환 같은 혈액 면역 질환, 그리고 당뇨, 이상질혈증, 대상증후군, 통풍, 갑상선 기능 이상, 쿠싱, 여성 갱년기 증후군,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후군, 골다공증 같은 내분비 대사질환,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두통, 얼굴신경마비,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 그리고 다래끼, 녹내장, 망막질환, 중이염, 웨이도염, 난청 같은 눈, 귀 질환, 그리고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신부종, 부정맥, 정맥류, 말초동맥 질환 같은 순환기 질환, 그리고 감기, 부비동염, 인플루엔자, 폐렴, 만성폐쇄성 질환, 편천식 등등 같은 호흡기계 질환, 그리고 그 위식도 역류증, 궤양, 위장장애, 그리고 충수염, 그리고 장폐쇄 질환, 중첩증, 탈장, 치액, 간경변증, 지방간, 췌장염, 당뇨질환 같은 소화기계 질환, 탈모증, 아토피 피부염, 저촉 피부염, 지루 피부염, 건선, 대사포증, 욕창 같은 피부 질환, 그리고 골관절염, 턱관절 장애, 근막동통 증후군, 수간판 탈증 같은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 지렴, 공복한 내근면, 월경증 증후군, 발기부전, 여로결석, 요로감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신손상, 코파병 같은 비뇨생식계 질환, 그리고 산정관리, 정상임신, 그리고 피임과 같은 임신과 주산기 질환, 동물 물림, 벌레 물림, 열 관련 질환, 동상, 화상, 낙상, 골절, 탈구, 두부 손상, 중독 같은 손상 및 중독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쳤죠. 제가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의학과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하면서는 약간 후회했습니다. 너무 많아, 싫어, 막 이러면서 그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학회를 들으러 가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구역화돼서 증상별로 구역화돼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진단별로만 구역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 증상별로 구역화가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다른 거 강의 들을 때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식이 평생 갈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가정의학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총론을 보면서 딱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어느 건지 잘 모르겠네. 이야, 곤란하네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자를 끌어가는 것, 특히 만성질환이 많아지면서, 생활습관 질환이 많아지면서 환자의 역할이 정말 커졌어요. 단순히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가 끌어가야 되는,
의사의 말을 기억을 하면서 환자가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 진단하는 거를 그러니까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대생 때는 계속 배웠는데요. 이 책에서는 진단이 절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가정의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설명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건강보험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고혈압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40대 회사원 두 사람의 상이한 설명 모델을 보자. 김 씨는 오래전부터 고혈압 치료 중이며 술도 즐기고 담배를 아직 피우는 70세 아버지를 두고 있다. 김 씨는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어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약을 잘 복용하면 비교적 잘 지낼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금연 같은 생활습관 개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박 씨의 아버지는 40대 말에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 씨는 홀로머리 밑에서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고혈압을 진단을 받자마자 이제 고등학생인 자녀를 생각을 하니 과거 자신이 힘든 생활을 떠올리고 자신의 질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한다. 이 두 사람은 비록 고혈압이라는 같은 질병을 진단받았지만 전혀 서로 다른 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설명 모델은 환자의 임상적인 의문을 정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이루며 위의 예와 같이 질병과 병은 서로 다르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대생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대생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 의사가 된 순간부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에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왔을 때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고 어차피 거기 입원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닥치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외래를 통해서 꾸준히 봐야 하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3달에 한 번 보는 환자들이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잘 보살피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아무래도 의대생 때의 기억이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 온 환자들만 봐온 경우에는 이쪽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에 비해 이제 가정학과는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고.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의사국가고시랑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진단에 가까워지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알아갈 것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환자에 대해 이 질환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숙련도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족기능평가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금연, 음주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가족기능평가는 간단하게라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란 건 몰라서 그렇지. 왜냐면은 그런 생활습관 변화 같은 경우는 가족의 지지, 가족들의 습관, 가족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납득을 시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중요한 게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특히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쭉 만나면서 같이 이제 이어갈 부분이 못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험 결과를 보는 데까지 계속 오류가 나서 정말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다행히 이제 붙었어요. 붙었고 지금까지 보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실지 모르겠으니까 잠깐 좀 먹겠습니다. 어떡해. 취했나봐. 아직 반병도 안 마셨는데. 13.5도 밖에 안 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사실 13.5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정의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지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가정의학과 굉장히 좋아해요. 떡을 먹었더니 삼켜지지가 않네. 가정의학과 정말 좋아하고 지금 이제 인하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또 수련 기간 동안 제가 나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러 원장님들,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정의학과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원자가 너무 없었어요. 저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없었고 이게 아무래도 내과가 3년이고 외과가 3년이 됐는데 내가 굳이 왜 가정의학과에서 3년을 보내냐. 전문성이 없는, 사실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가 전문성인 건데 1차 의료의 중요성은 대학병원 안에서는 그 레지던트까지 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병원 안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봤을 때도 절대 알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1차 의료니까. 3차 의료 기관에서 1차 의료를 배우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 파견을 가서는 당연히 그 과 레지던트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미달이 많았습니다. 미달이 난 병원들이 많았고 결국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전망은 밝아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능력이 많은 그러니까 좋은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때 더 과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정부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솔직히 가정의학과 수련 기간 3년과 내과, 외과의 3년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모로. 그렇지만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지원자가 없는데 근데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원자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이게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그 홍보 문구 홍보물이에요. 홍보 전단지.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나온 뭐 새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새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새로 나왔다고 하면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홍보물이 있다는 거 아직까지 거의 60년대, 60, 70년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한 8, 90년대라고 하죠. 8, 90년대에 나왔을 것 같은 이 홍보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일단 가정의학과의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있다는 게 이미지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발전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가정의학과 의사는 저는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또 지금 다 질환, 하나로만 약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생활습관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자신을 그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결국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 때문에 그런지 그게 일단 아쉽고요. 또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병원방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랑 똑같죠. 진료에 대해서 진료 중의 상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중요함을 돈으로 보여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가 진료를 오래 길게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검사를 내거나 약을 처방하거나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 처방을 하거나 검사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시스템의 나라예요. 그런 만큼 가정학과 의사의 그런 장점이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죠. 좋은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 고생해서 다들 안정적인 직장 가지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특히 가정학과 의사에서 배운 대로 상담과 진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익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더 받아야 되니까. 근데 더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는 병원 밖으로 나오기로 한 거고 그래서 전망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전망은 좋은데 우리나라의 현실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 역시 제가 그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15분을 상담을 해주고도 약을 처방을 안 하면 돈을 내고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사실 전 말하는 거, 말 들어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게 좋아서 그리고 저희가 4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필요 없는 검사나 필요 없는 약물을 진행하지 않는 거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제 설명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한 반수 이상은 돈 안 내고 가겠다고 했고 3년차 되니까 한 30% 정도가 돈 안 내고 왜 내가 돈을 내고 이거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는 저는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대학병원 안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저처럼 조금 더 다양한 활로 다양한 의사로서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정의학과 의사 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각자의 이제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전 정말 눈꽃만큼의 후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했고 그리고 이런 저를 포용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환영하는 가정의학과를 사랑합니다. 취했나봐. 이제는 반병을 조금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좀 더 정리해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저로서도 좀 하기 힘든 얘기라 이거 무슨 얘기 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릴 거예요. 걸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할 거고 창업에 관해서는 저 새로운 채널에서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새로운 채널에서 차곡차곡 또 뻘짓을 해가 나갈 터이니 그거와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 또 다양한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열심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이 채널에서는 마지막 딴짓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딴짓은 아니죠. 가정학과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근데 사실 이거 좀 그렇다. 건강합시다 얘기하려는데 건강 음주 수준은 제가 넘어버렸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체수본 비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와인 한 병은 위험 음주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까지만 해보세요. 근데 오늘 합격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거 맞아? 나 지금 약간 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저 가정의가 이제 전문의 됐어요. 전문의 될 거예요. 아니, 전문의 예정자입니다.